안녕하세요. 언니가 보고 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총선, 바로 이튿날입니다. 아무래도 언니를 들으실 분들은 총선 결과 보고 웃으셨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어제 기사 쓰느라고 분주한 와중에도 참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얼굴 그대로 모셨습니다. 짝꿍 김다밀 씨,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는 약자의 편, 소수가 된 새누리당을 도웁시다. 네, 그리고 역시 새누리당을 출입하고 있는 이경미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세영 씨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고별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야당을 출입했던 이승준 씨, 얼마 전에 인사가 나서 저희 사회부로 옮겼어요. 이승준 씨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뭐 별로 신경 쓰는 분들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승준입니다. 이제 경찰청으로 옮겼는데요. 선거사범 때려잡아야죠. 선거사범 때려잡아서 다시 과반 만들어줘야지. 네. 네, 오늘 컨셉은 사죄 방송입니다. 예측을 너무 잘해서요. 어제 출구조사 결과 보고 좀 놀라셨을 텐데요. 뭐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정치부 기자들도 다 예상이 틀렸죠. 일단 지난주에 각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에 이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의석수를 놓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은 이경미 씨죠. 여소야대를 전망을 했었죠. 네, 새누리당의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경미 씨는. 고급 정보라기엔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149석이라고 했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돈 거는 곳에는 149석으로 했어요. 왜 돈 안 줘, 진짜? 아, 죽게. 뭐 굳이 저는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잡아떼고 싶지는 않고요. 사회과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현실에 그 예측의 현실 개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예측하는 발언을 내놓는 순간 그게 이제 행위자들의 행동에 이 방송 몇 명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 그거. 여기 바꾸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권의 참패를 예상하니까 그 안티들이 걸기한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경미 씨 어떻게 그런 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비록 27석이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그 149석이라고 한 건 사실 뭐 의석을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소야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막 170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여소야대의 상징적인 의미로 149석을 했는데 그래도 저도 실제로 이렇게까지 그 새누리당이 의석을 못 얻을지는 몰랐거든요. 약자 됐다니까, 사회적 소수자, 정치적 소수자. 근데 왜 여소야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때까지 과거에 민심?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다당제가 된 경우에를 보니까 다 여대야소가 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다 여소야대더라고요.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었고 그리고 우리 민심이 지금 이렇게 지금도 새누리당이 거대 야당인데 아무리 이렇게 야권 분열이 됐다고 해서 그 표가 한 거대 야당으로 쏠릴 거다 이렇게는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모든 선거를 보면 어느 정도 절묘하게 이제 균형을 찾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지난번 막 뉴타운 불었던 뭐 그 18대 총선이나 그런 것처럼 네. 뭔가 광풍이 불고 새누리당이 뭔가 그 표를 끌어모을 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만나보면 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좀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너무 좀 산술적인 접근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민심이 그렇게 산술적인 계산법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훌륭하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그런 역시. 믿습니다. 여대 야소로 아니 민심을, 여소야대 유권자들의 민심을 믿으면서. 네네. 분석인데, 분석, 이건 진짜. 그렇군요. 저희가 당시에 새누리당 읍소 전략이 다 뻥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사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주일 전에 새누리당이 이틀 전, 그러니까 8, 9일 전쯤에 뭐 긴급 비상 최고위원회 열고 하면서
지금 뭐 과반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위기감을 부추겼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너무 조직적인 플레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진짜 여의도 연구소 및 당위에서는 그렇게 감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말 좀 믿자고 좀. 하도 안 믿으니까. 아니 뭘 말을 하면 무조건 안 믿고 의심하고 이게 우리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지금. 그건 양측의 신뢰감 쪽 아닌가? 아니 진짜 당 좀 믿읍시다 진짜. 그 새누리당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집권 여당 공당인데 공당이 뭐 말하면 좀이라도 믿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믿고 나서 그때는 저보다 잘 안 엄살이고 믿은 이러다가. 사람이 김남일 선배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어쨌든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저 수많은 한국 유수의 여론조사 전문 업체들을 제치고 단연 공정하고 단연 객관적이고 단연 이 단단한 숫자들만 골라서 예측을 한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새누리당에 쏠쏠한 부업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종 데이터 처리를 네. 막 축적을 앞으로 통한 모든 걸 여의도 연구원에 정확한 예측. SPSS 전문 뭐 다 맡기십시오 이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100석이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진짜 그 100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측은 어땠는가? 그 비례대표 그 셀프 2번 파동 일어나고 또 김종인 대표가 대표직 못 해먹겠다고 사과에 틀어박힌 이 구기동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구기동의 사과의 굴욕 사건 이전만 해도 120석까지 예측을 했대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여론이 급속하게 식으면서 갑자기 두 자릿수로 목표치를 확 낮췄다가 막판에 110석 정도로 조금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3월 말에 그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수도권에서 엄청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미 비례파동 터지고 난 이후였는데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랬고 당시 여론조사 보면 모두 종로가 이제 진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지나치게 그 젊은 층의 투표 의향이 높았다는 거죠. 당시에 물어보니. 그래서 그 조사를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 100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철희 종합상황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12일 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무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이상은 유선으로 섞었대요. 이렇게 세대별로 유무선을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정을 했을 때, 그랬더니 세 자릿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0석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2일 밤이었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예측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새누리당도 사실 예측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연 조사를 갖다 1차, 2차까지, 그러니까 1차 했을 때는 135석이라고 첫 나오니까 다들 에이 이런 거죠. 2차 일주일 뒤에 145석으로 올렸어요. 한 10석 정도.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그렇죠, 뭔가 그렇죠. 앵벌이 표가 들어와서 10석 정도 늡니다. 해서 됐는데, 그리고 발표는 안 했지만 또 여연에서 3차 조사를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상승세였고, 실제 저 여연조사와 상관없이 당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숫자는 165라는 거죠. 165가 언제 165라고요? 당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알려진 숫자가 165개라고. 예? 그러니까 시점이? 그게 이제 뭐 선거 임박해서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하나가 선거 전날 오전에 이제 여의도 카톡방에 이 각 정당 예상 의석이 쫙 돌았어요. 근데 그때 이 낮 한 12시 20 몇 분쯤에 그 안영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이 수치는 말 안 하고 논평을 하나 냅니다. 뭔가 지금 오전에 우리 당의 예측 의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근데 그 수치가 카톡방에 돈 게 168이에요. 근데 당내에서는 이게 어쨌든 누군가 뭔가 숫자를 갖다 말했으니까 이런 게 도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서둘러 진화해서 껐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해프닝인 거죠. 이게 어쨌든 선거 전날까지도 168이 돈다. 아마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165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부적으로. 근데 168 불과 3석 더 나오는 게 카톡에 돌았다고 막 대변이 공식 논평을 내서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찍어 누르는 이런 상황.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날 까봤더니
122석으로 쪼그라든 상황. 이 한 40석의 그 갭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진짜 뭔가 우리는 유권자들 우리를 포함해 모든 유권자들은 뭔가 조종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개별적 합리적 이성들이 뭘 해서 조합적으로 해서 집단지성 발휘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경미 기자가 매번 선거에서 그런 게 절묘한 뭐가 발휘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뭔가 어떤 거대한 우리가 모르는 것의 노예들이 아닌가 싶어요. 역사의 간지입니다. 역사의 간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노예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볼 땐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안철수 신당의 효과를 전혀 예측을 다르게 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막판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누리당 표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양당이 보인 반응을 보자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국당 찍으면 새당이 새누리당이 된다. 어부된다. 어부질이 압승한다. 없는다. 새누리당은 또 속없이 야권연대 논란이 국당 잘해라. 때 국당 힘내라. 끝까지 해라. 뭐 이중대 안 그랬죠. 된다. 홀로 가라. 근데 결국 어땠어요? 수도권 압승했잖아요, 야당이. 국당이 새누리당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한 결과라는 게 다수의 이제 지금 그 현재 분석가들의, 전문 예. 야권 분열 전문가들의 필패로는 분석이죠. 한겨레가 퍼트린 거 아니야?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10년 야권연대로 인하여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이후에 어떤 야권이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다라고 하는 그 공식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일려 다야 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넋이 나가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22곳 중에서 104곳이 모두 그 일려 다야 구도다. 이렇기 때문에 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되게 익숙한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그 다른 사람들도 이건 산수다. 아니 당연히 야당이 흩어지면 지는 거지. 그렇게 흩어놓고 이제 뭐 어떻게 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이 분열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석이었는데 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산수였는데 유권자들은 이걸 수학으로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산수를 뛰어넘는 어떤 고차 방정식의 그런 요소였던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말 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닥을 향한 경주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어떤 놈이 덜 못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 거죠. 언제나 모든 선거가 그랬지.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거센 심판이 무시하네 그냥. 있었고 뭐 나 김남희 씨 한 표. 전략적인 분할 투표도 있었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의 이 새누리당 지지층 잠식 효과 여러 가지들이 다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산술로 풀려고 하니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끊임없이 저는 기사에 계속 썼었어요. 그러니까 뭘 써? 아니 언제 이 썼어? 표가 국민의당 갈리는 표가 다 오로지 저 더민주 표만이 아니다. 야권 잠식 표만이 아니라 7대 3이든 6대 4든 새누리당에서 오는 표가 있다. 그 쌤쌤 효과를 봤을 때 이게 뭐 딱히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분열로 인한 파괴적 종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어딘가에선가 썼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친다면 알리바이를 하자면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거였거든요. 처음에 국민의당의 지지율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국민의당 지지율이 높았을 때 그때 얘기한 게 한 3대 7로 3 정도가 새누리당에서 오고 7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결국 보면 3대 7과 좀 또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4대 6 보면. 정도 된. 아니, 그러니까 오늘, 볼수 있을 것 오늘 같아요. 저 대충 기사에는 안 썼지만 통밥을 굴려보고 물어보고 했더니 19대 총선과 이번 걸 비교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구도가 다르니까 그냥 지지율로만 따졌을 때 2012년 대선에서의 어떤 표와 이걸 갖다 비교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아주 무식하게요. 그러면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이 뭐 50, 거의 50대 50으로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보면은 주로 대부분 저 새누리당이 3자 구도에서도 한 30%, 35%를 가져갔어요. 그죠? 3자 구도였나 그때가? 아니.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국민의당이 한 15% 정도 대부분 다 두 자릿수. 보니까 서울에서 두 지역구 빼고 10% 후반대에서 네, 20% 종로랑 어디 한 정도죠. 군데였던데 그 두 군데만 한 자릿수고 국민의당 후보들이 대부분 15% 어떤 데는 20% 30% 올라간 데도 있지만 대부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저 새누리당 전국 저 정당 득표 지지율이 34.6%인가 33.6%인가 그랬고요. 근데 수도권 약간 그보다는 상회하거나 뭐 이래서 한 35% 된다고 봤을 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했던 50%, 15%가 어디로 빠졌냐.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콘크리트 35% 빼고 중도층, 예? 이 15%가 고스란히 이제 국민의당을 옮겨갔다라고.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 정치 구도에서 중도층은 25% 정도라고 지금 25, 대략 30, 예. 예. 그러니까 10%는 더민주로 갔고, 예? 나머지 좀 왔다 갔다 하던 하다가 저번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한테 붙었던 15%가 이번에 빠져나오면서 그게 국민동으로 갔다. 이러면 대충 이게 숫자가 그렇죠. 아기가 그러니까 맞거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사실 근데, 후보들이 예, 40%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새누리당 후보들이 30%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들이 15에서 20 그 안팎을 이제 오가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새누리당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여권 지지자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지지하는 사람들 정도가 지금 새누리당을 찍은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부정적이었던 여권 성향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죠. 그 대선과처럼 전국 단일 선거하고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지역구,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치르는 선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나누는 선거에서는 구도, 인물 또 대선만큼의 긴장감이 강하지 않거든요. 강하게 결집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그 단순하게 이제 합쳐야 이긴다, 하나로 합쳐야 이긴다라고 하는 공식은 이번에 일종의 정치적 신화죠. 이번에 사실상 깨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운동권들이 거예요. 단일대우 너무 강조해서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겨레도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한겨레 운동권들 문제야 진짜. 놀러 오세요. 분당 갑을 결과 보면 딱 지금 말했던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당 후보가 분당갑에서는 14% 가까이 가져갔고 분당을은 저기 임태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20% 난립했는데 정도를 가져갔죠.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9.4% 정도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후보가 난립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한 것들 40대, 30대, 15에서 24위가 이 분당갑을 원래 새누리당 지지하는데 거기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 맨날 선거 때마다 야당 뭐 또 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죠. 기울어진 운동장 탓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새누리당 지지층에도 스윙보트층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근본은 보수적이지만은 나름 합리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근데 이걸 좀 계속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도 밤낮 기울어진 운동장만 탓할 게 아니라 과거 야권연대의 공식은 왼쪽하고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을 견인해서 끌어오는 전략이잖아요. 일종의. 이게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두 개의 정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원형처럼 두 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되게 일이고. 대화가 어려워.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현 정권이 잘 못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예.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지금 손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의 그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한겨레 신문이 가장 열심히 쓴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너무 만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깊게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새누리당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표심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게 봐요? 저는 어제 이 새누리당 유권자들 표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아이고 우리 장모님의 함부로 그 비밀 투표 원칙을 그렇게 너무하다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어쨌든 저는 종편의 이 유일한 순효과가 아닌가. 종편들의 이 정치에 물고 기여할 수 뜯는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종편은 우리 아까도 말했잖아요. 종편은 사실은 추적보도. 정말 이게 치졸한 뭔가 이 야당 죽이기 운동권 논리 퍼뜨리고 아니 그럼 지들은 남들 운동할 때 뭐 했어 그러면 영어 단어 외웠지 뭐
자기들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맨날 운동권 욕하고 맨날 야당 욕하고 이 프레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청취자들도 잘 안 보겠지만 이 종편의 상당 부분은 시청률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막장, 윤상현의 막말, 새누리당의 해괴한 행태를 생중계를 다 해줍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떠들고 그걸 또 정치평론가들이 또 나와서 떠들고 온갖 사람이 다 떠들어요. 반복해서. 그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새누리당 보수층 지지 성향 50대 6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굉장한 정치적 환멸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별로 종편의 순기능에 대해서 그런 유일한 순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미국 폭스뉴스처럼 뭔가 어마어마한 로열티나 충성도를 가지지 않고 오로지 시청률 지상주의로 돌아가는 상업주의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피하 구분이 없고 일단 물고 뜯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오로지 종편이 야당만 지금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하지만 거기는 뭔가 선별할 능력이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당도 지금 니도 우리도 적도 나도 없고 사방이 지금 물고 뜯는 난리판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새누리당 욕하는 게 절반이에요. 뭔가 일만 그러니까 터지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새누리당 유권자들의 마음을 멍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 공천으로만 몰아가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의 어떤 실정과 폐악이 이제 가려지는 거죠. 어떤 사실 공천 과정에서 온갖 이런 막말, 무슨 이상한 난행,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인데, 특히 이번만 무슨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해서 이 정도의 어떤 40표가 이번에는 좀 40석이 특이한 사라졌다? 드라마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될 경우 공천으로만 몰아갈 경우 우리 이명박 박근혜 8년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뭘 심판해 그럼 공천 막말을 심판한 거지 박근혜를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좀 명확하게 아무리 내가 우리 새누리당 출입이지만 그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응? 뭔가 이 8년에 대한 평가로 가야지 이거를 짧은 한두 명의 어떤 막말과 기행으로 이번 공천이 이 선거가 결판이 났다면 이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사실 강남 벨트의 기적이다 뭐다 하는데 이미 지난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것이었어요. 강남 유권자들이 다 보수적이지는 않거든요. 대선 때는 박근혜를 찍더라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박원순을 찍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합리적인 층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나타난 게 지난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남 3구의 박원순 득표율을 보면은 어느 정도 보여요. 그게 우리가 이제 야권 지지층도 다양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여권 지지층도 다양한 배경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를 우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처가가 강남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 그 기간 동안 이제 민심 루포를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을 했을 때 경제 행보라고 하면서 방문했을 때 그때 대구를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의 용산과 은평구 그 이재호 의원이 낙선했던 그 지역을 갔었고 최근에 거의 선거에 임박해서 부산을 또 한 번 더 그렇죠.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듣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평생을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안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꽤 있었어요. 이걸 절대 수치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들으면 이 느낌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새누리당에 진짜 실망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변화의 그 조짐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게 대구에서는 거의 진짜 한 80대쯤 되는 할아버지가 내가 진짜 평생, 그러니까 수성갑에 사는 분이었는데 평생 새누리 1번을 찍었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김부겸을 찍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1번만 찍었으면은 DJ 노무현 때는 자칫 저쪽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쪽을 찍으셨겠네. 아무튼 근데 그런 게 가는 지역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이번에는 정말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부산을 가니까 거기는 이제 확실히 좀 체감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변화의 조짐이 크더라고요. 이경민 씨가 다 부산 다녀온 게 선거일 임박해서였잖아요. 이틀 전인가 그렇죠. 그랬을 월요일 거예요. 11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네. 북강석 앞
네.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왔었죠. 이미 그 본인의 집에 들러서 그 지역구가 김희정 여성부 연재, 장관 전 연재. 장관 출신 그 지역구였는데 이미 체감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네, 했습니까? 뭔가 이 신내림을 받았어요. 계속 맞추고 아니 있어요. 사실 지금. 부산에서 그 될 만한 곳으로는 북강석 앞 네네. 정도 뭐 한두 곳 아닌가 뭐 낙동강 벨트 뭐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5곳이나 됐고 그랬잖아요. 연제나 남을 이런 데는 전혀 낙동강 벨트라고 보거나 이러기가 어려웠던 것인데 가서 그러면 이경미 씨는 그런 느낌들이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5석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또 이제 저도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산 그 남구 을이나 연제구는 그 부산 서부산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당선된 그 야당 후보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진짜 막 오랫동안 밀착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바람이 분 게 아니고 이번에 또 새누리당이 그 부산 18석을 전부 현역 의원들을 재공천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안일한 공천의 결과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야당 후보들이 지지 기반을 닦아오고 주민들의 이제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강석 앞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만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인사할 때 옆에서 봤는데, 진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노인분들이 손을 잡고 내가 이번에는 네가 꼭 될 거다. 내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널 찍었다. 막 이렇게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저희 가족들도 저는 김혜영 후보가 누군지 몰랐는데 김혜영 후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연제에서 흑수저라는. 이번에 네네. 김혜영 그래서 후보.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흑수저 출신 변호사고 나름 인생 역경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가 막판에 이제 북강서갑이랑 그 연제구를 또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두 지역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간 시그널이 걸로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설마 김혜영 후보가 될까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런 바람이 확 불어서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경남의 양산하고 김해는 사실상 생활권이 부산권이거든요. 그걸 부산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부산에서 지금 더민주가 5석을 얻었고 양산 김해 둘 중에 두 군데인가요? 양산을 하나, 김해둘. 김해둘 하나가 세 곳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그 성과더라고요. 부산에서 이룬 그 더민주가 이룬 성과가. 근데 기본적으로 그 후보들이 일단은 인물들이 돼서 그런 본인들의 역량으로 이런 걸 만들어낸 것 우리 같아요. 이만기는 장모님하고 같이 TV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안 되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막판에 주목했던 대목이 있었어요. 교차 투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차 투표를 통해서 그 국민의당이 꽤 비례투표에 대해서 그 득표율을 올릴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쏠릴 줄은 사실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지방선거나 이럴 때 줄투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울시장, 구청장 같이 찍는다, 시의원 뭐 이렇게 같이 찍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교차 투표가 이렇게 활발하게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권자들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좀 무시했던 건 아닌가. 물론 교차 투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다르게 하는 거. 이제 더민주가 이제 국민의당이 사례일 텐데 대체로 그 더민주 지지층이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은 것과 국민의당 지지층이 지역구에서 더민주를 찍은 것과 어느 것이 클까? 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교차 투표라고 하면은 더민주 지지층이 지역구에서 찍으면서 에이 불쌍하니까 쟤네들도 하나씩 주자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예전에 이제 그 제1야당 지지자들이 그 학생 때 그 부채의식 때문에 진보정당에 한 표 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새누리당 지지층이 또 국민의당을 옮겨와서 그렇죠. 지역구를 왜 찍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그들이 또 어떻게 후보한테 정당 투표를 지역구 했는지를 주고 알 수가 없는 새누리당에 거죠. 정당 투표 주는 건 왜 그런 건 또 가정을 안 해?
사람이 꼭 한계가 있어. 편협해.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가지 투표가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부산에서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를 찍는데 정당은 정의당을 찍겠다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딱 드는 생각이 이 정의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의당이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중요 선거에서는 야권 연대 전략으로 비례에서는 표를 얻고 지역구는 양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더민주 네. 입장에서 보자면 왼쪽으로 가서 10%를 더하는 것과 왼쪽에 10%를 가진 진보정당과 손을 잡는 것과 오른쪽에 20%를 키워서 저쪽에 20%를 뺏어오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의 안티분들께서도 자꾸 지금 나보다 본인의 오른쪽에 이세영 있다 안티라고 해가지고 하는 나의 오른쪽에 특정한- 있다 해가지고 뭐 새누리 세작이니 뭐 이중대니 왜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말하기 위해서였나 그러면? 앞에 그 수많은 어려운 말들이 다 오로지 나는 세작이 아니다 그 말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내가 아니라 국당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되다 이거지. 국당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감정 싸움 해가지고 나중에 대선 때 어떡할 거예요. 대선 때 결국 정권 뺏어 오려면 그들의 도움 없이 되나? 뭔가 구성하고 갑자기 네. 이제 또 냉정한 태도에서 갑자기 원래 선동적 우리- 태도로 돌변하면서 정치부 기자의 덕목이지요. 돌아서기.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선거에서 정말 예측을 잘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거에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그림이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예상들이 다 틀렸고 그 그림들은 다 깨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또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하게 될지는 잘 왜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왜 해? 각자 하자고 각자. 네. 우리가 모여서 지금 언니가 보고 있다를 또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4.13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잘못 봤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주요 그 주제였던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이 찍은 한 표씩이 어떻게 집단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또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해. 그러니까 신기해. 앞으로 예측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언론 나 한번 이번에 하지 원래 그 내기 하자고 이번에 그 네. 표 만들고 도박장 그 그게 무슨 만든 사람이 도박입니까? 누구예요?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정치 참여 이미 어? 투표 다 하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승준아 뭐 한마디 해라 그래도 왔는데 마지막에 고별 멘트 자, 한마디 고별 해야지, 멘트, 그래. 고별 멘트. 그동안 못했던 반성 한마디 해줘. 저. 김남일 기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댓글을 보니 김남일 기자에 대한 욕이 내는 많지 않아? 아니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별로 실망스럽겠다. 그러니까 신문 안 치들다 어디 가는 거야? 네. 그 저기 정치가 짜증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열받게 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정치니까 뭐야, 끝까지 말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믿고 채찍질 해야지 정치가 좋게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수유 씨 안녕. 꺼져. 네, 수고하셨습니다.